이게 그래서 금액이 저도 되게 쇼킹했어요. 이번 에코프로 실적 발표 내용이 쇼크였습니다. 이게 거의 1,500억 정도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온 것도 놀라웠는데 연간으로 4,800억의 이익이 발생한다?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이걸 인도네시아에서 에코프로한테 줬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업을. 2분기 발표할 때는 시장에서 반이 크지 않았거든요. 3분기에서 영업이익 1,499억 보여줬으니까. 이게 이제 4분기, 내년 1분기 이어진다 했을 때는 네, 안녕하세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환 영업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깐부치킨 회동 후에 삼성 주가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그 11만 원대 신고가 흐름 나왔다가 최근에 팔란티어 등 그 AI빨 버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엔비디아라든가 그 다른 반도체 기업과 달리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잠시 눌렸다가 좀 다시 이제 그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에 있고 SK 하이닉스도 대략 한 58만 원 이하에서는 저점을 찍고 좀 다시 60만 원이 넘어간 상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0만 원을 잠깐 깼다가 이제 반등 나왔는데 저도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27만에서 34만 원대 주로 많이 담았었는데 최근에 58만 원에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98,400원에서 600원 사이에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 상태고요. 내년도 실적 전망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80조 이상 얘기도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노무라에서 100조 얘기도 나온 상태고 실적 추정치도 좀 그 AI빨 빅사이클로 인해서 범용 그 메모리 쪽에서도 그 슈퍼사이클이 같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모리 쇼테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 추정치로 올라가고 목표가도 계속 상향되는 그런 흐름에서는 쉽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부러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그 주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수급 이슈도 있습니다. 오늘 현재 날짜가 11월 10일 수요일인데 내일 13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도 있는데 아마 외국인들 롤오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유는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파생 포지션이 현재 한 5조 이상 선물을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9월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로도 최대 한 8조 원까지 매도를 하다가 이게 SK하이닉스가 30만 원 정도 갈 쯤에 골드만삭스가 매도 리포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는 COC 나오고 삼성전자 롱을 치는 그런 거 나왔지만은 그때 당시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 나오는 바람에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주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수가 4,200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시적으로 급등해버리니까 선물을 매도 포지션 잡은 상태에서 급등해버려가지고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옵션에서는 100억 정도 수익이지만은 선물에서 6천억 이상 지금 손실이 난 상태라서 합성 포지션으로 그렇게 하면 6천억 이상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럼 지수가 올라가면 외국인이 완전히 죽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물 포지션을 계속 하방으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누르기에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치면은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합산으로 시가총 1,100조가 넘거든요. 그전에는 삼성전자 주가만 누르면 됐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까지 주가를 누르려고 하니까 안 늘리는 거예요. 실적 추정치도 계속 상향되고 내년에 실적 관련해서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되고 이런 상황에서 다 누구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쉽게 팔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눌리면 살려는 그런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쉽게 주가를 누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생각보다 주가가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현재 상황에서는 주식을 쉽게 팔면 안 되고 눌렸을 때 생각보다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좀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약간 진탄에 빠진 상황이고요. 지수로 누르지 못한 상태에서 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로 눌러야 되는데 못 누르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12월 중순까지는 그러니까 12월 둘째 주 동시 만기일 전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급격하게 급등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지수로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주가를 누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는 절대로 팔시면 안 되고 일단은 주가가 생각보다 장중 눌렸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비중을 더 늘릴 수 있어 요 고민을 해야 될 건데 다만 급등하기도 아직은 좀 어렵다는 거죠. 현재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다가왔을 때는 그러면 이제 청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환매수를 위한 급등 오히려 지금 스퀘어스퀴즈 처럼 그런 일이 벌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그 AI빨 버블 노이즈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락했을 때 하이닉스 60만 원 깨고 58만 원도 깨고 삼성전자 9만 9천 원 깨고 9만 8천 원대 막 빠질 때 그때 외국인들이 환매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반등 나왔을 때 그날 환매수를 했다가 주가 빠진 것 같으니까 거기서 매도를 다시 더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환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옵션 파생 포지션에서 손실이 6천억 이상 그대로인 상황인 거죠. 그 전날까지만 해도 손실이 거의 7,200억까지 됐던 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 빠지면서 환매수하면서 3천억까지 줄었거든요. 다시 그 효소 거기서 다시 치는 바람에 주가가 올라버려가지고 손실이 지금 다시 그냥 원래대로
금액이 커져버렸어요. 선물 매도는 8조에서 5조까지 줄어들면서 불구하고 손실이 그대로예요. 손실 폭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좀 누르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이 포지션이 노출됐잖아요. 소문이 다 났어요. 방송에서도 언급되고 저도 얘기하고 시장 보신 분들도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외국인들이 대규모 선물을 포지션에서 손실 났다는 걸 알아서 억지로 누르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그게 기회라는 게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눈치를 채는 바람에 쉽게 못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12월 둘째 주 목요일 전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된다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완패가 되겠고 삼성전자라 특히 SK하이닉스 주가가 단기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그 선물 포지션에서는 외국인들이 대략 손실인 반면에 투신과 금융 투자에서 대규모 수익을 받고 기타 법인까지 상당한 수익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만 눌리면은 금융투자에서 그냥 프로그램에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혹시라도 외국인이 많이 판다고 해서 이건 파냐?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외국인 매도 규모가 전에 막 2조 막 이렇게 났을 때 환율이 좀 불안했던 측면도 있었고, 하지만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합산으로 시가총액 1000조 넘는다고 했잖아요. 1100조가 넘으니까 그러면은 1%만 팔아도 그 11조고 0.5%만 팔아도 5조 이상 파는 되니까 하루에 뭐 1조 2조 파는 게 두 종목만 집중적으로 팔아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 많다고 해서 너무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어쨌든 최소 12월 중순까지 바로 급등을 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이긴 하나 쉽게 팔지 말고 내년도 실적 전망치를 봤을 때는 지금은 어떻게든 눌렸을 때 오히려 더 사모아야 되는 걸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뭐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현재 주의 깊게 봐야 할 삼성전자의 리스크 요인은 무엇일까요? 리스크 예를 들면 뭐 HBM4 콜테스트 통과 안 돼서 납품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게 가장 크다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HBM4 쪽에서는 HBM3는 뭐 통과됐다고 최근에 그 12단 통과됐다는 얘기가 나왔고 수율 문제가 그런 게 좀 있었을 텐데 수율이 한 20% 정도 나오더라 하더라도 캐파를 5배 늘려가지고 100% 맞추겠다는 게 지금 삼성전자 전략이거든요. 메모리 쪽에서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HBM4에서 하이닉스만큼 하이닉스는 단가 50% 인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ASP가 떨어질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올라갔고 삼성전자는 좀 그와 전략이 달리 일단은 엔비디아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수율이 올라가면 성능이 떨어지고 성능을 올리려고 수율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인데 성능을 올린 상태에서 수율이 떨어지더라도 캐파를 5배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0% 캐파 나오더라도 5배 늘리면 100%가 되니까 그렇게 지금 마진을 적게 받더라도 엔비디아에 납품하겠다라는 게 의지가 확인이 됐고 그렇게 전략을 쓰고 있어서 그런 전략이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HBM4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그 밸류체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다만 이제 HBM4에서 하이닉스만큼 마진이 남지 않지만 어떻게든 남기고 메모리 쪽에서 범용 메모리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남기면서 그러면서 실적이 같이 좋아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지금 사이클에서는 리스크 요인에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월 전기차 시장 동향과 배터리 3사 ESS 전망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10월 달부터는 북미에서 이제 그 전기차 보조 세공제가 이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대로 지금 미국 쪽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고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두 자릿수 20에서 30%의 그 판매 성장이 계속 나오는 흐름이라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전기차는 안 좋고 ESS는 성장이 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주도 잘 나오고 그리고 ESS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도 올라가고 그런 흐름인데 전기차 쪽에서는 예상대로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의 그 전기차 판매를 보면 10월 달에 그 전기차 판매가 대략 33% 정도 감소했습니다. 미국 한 달에. 그리고 침투율도 5.6%로 대략 그 이전이 대략 8% 정도 됐었는데 침투율도 5.6%까지 감소를 했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GM, 포드, 뭐 현대기아차 다 지금 판매가 전부 다 대부분의 전기차 기업들이 다 판매가 좀 부진한 상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주요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가 56% 성장이 나왔고 기아가 83% 판매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 합산으로 사실 1%고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상당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 전체 그 미국에서 10월달 판매가 이제 16% 정도 증가가 나와서 전기차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이제 공백을 좀 그런 메꾸고 있는 상태고 그게
거기에 대한 하이브리드 쪽의 수요가 지금 현대기아차가 가장 좀 강한 흐름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증권 자료도 보면 마찬가지로 그 10월달 전기 판매가 뭐 2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직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전월 대비해서 42%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말까지 보조가 만료가 되니까 이제 10월달부터는 판매가 부진되고 그 전달까지 선수가 집중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소멸된 거죠. 영향들이 10월달에 집중적으로 좀 발생을 한 것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모델 Y, 모델 3 동반 부진했고, GM 같은 경우도 전차적인 좀 판매가 감소했고요. 포드 같은 경우도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가 완전히 판매 급락하다 보니까 좀 이걸 단종하냐 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이온 시리즈가 좀 판매가 급락을 했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는 선방한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서의 판촉 확대 엄청나게 했죠. 보조금이 종료되니까 많이 팔았을 거 아닙니까? 50% 이상의 판매 성적이 나왔으니까 9월 달에. 여기에다 후유증으로 해서 10월 달에 판매가 급락을 했고, 이러한 흐름은 11월, 12월까지 미국 전기차 판매에서 시장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서, 그래서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내년도 향후 전망에서도 일단은 신차 라인업이 쭉 어떻게 나올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스케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좀 생산 라인 중단 가능성도 있거든요. 일단 아까 처음에 그 포드 같은 경우에 F150 라이팅에 관해서 대해서 좀 단종을 조금 그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런 기존의 라인업 그리고 신차 스케줄 이런 것들에 좀 차질이 생겼을 때는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전기차 판매 특히 미국 쪽 시장에서의 그 판매 수요 이런 전망을 좀 하향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게 그리고 삼성증권 그 조현일 애널리스트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까지는 이런 그 부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그 저가 배터리 탑재한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도 보충할 수 있겠지만은 대체로 지금의 최근 동향이 전기차 라인을 ESS 라인으로 지금 전환을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대될 것으로 보여져서 그래서 이런 실적 추정치 그 하향에 따른 그 주가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은 10월 달에 2차 전기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 CATL의 리튬 광산이 재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뭐 탈중국 공급망 강화 이슈라든가 리튬 가격 반등이라든가 그리고 뭐 LG 솔루션을 비롯해서 이제 기업들의 이제 그 2차 전기 기업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 나오고 하면서 또 뭐 리튬이온 가격 최근에 뭐 한 달 만에 2배 정도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ESS 수주 관련된 이슈고요. 다만 이제 지금의 그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가장 큰 거는 실적으로는 ESS 사업이 커질수록 그 수혜를 보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하기 때문에 ES 사업이 구체화된 기업일수록 그리고 이제 이런 11월 달에 2차 전지 섹터 이제 뭐 눌린 구간에서는 조정폭이 제한적일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좀 11월 초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조정이 좀 나오다가 지금 다시 오늘 보면은 한 이틀 전을 저점으로 해서 터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다시 조정이 깊지 않아요. 기간이 그리고 센 기업들은 한 11선 종종에서 끝났고 거기서 반등 나오고 그 다음 대체로 21선 양극재 기업들은 대체로 21선 찍고선 쉬면 반등 나오고 있고 또 약한 기업들은 41선까지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반등을 하는 흐름에서 일대 상승의 눌림목 N자형의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하는 모습이라서 아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N자형으로 추가 상승, 2차 상승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11월달 조정 예상을 했었는데 조정 기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고요. 미국 쪽의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반면에 이제 유럽 쪽에서는 그 10월 달에 주요 7개국의 전기차 판매가 37% 성장이 나왔었고 전체 데이터는 이번 달 말 이후에 그러니까 말경에 나옵니다. 11월 25일 이후에 유럽 전체 데이터가 나오는데 일단 독일이랑 영국, 프랑스 주요 이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세 개국을 봤을 때는 독일이 48% 그리고 영국이 24%, 프랑스가 63%의 판매 성장이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나왔죠. 평균보다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는 평균보다 높고 뭐 스페인 90%, 뭐 이탈리아 25%, 스웨덴은 좀 부진했고 노르웨이는 저게 증가하기 어려운 게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100%니까 증가가 나오기 어렵죠. 사실상. 거의 이제 저 판매가 계속 10,000대 이상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월별로. 그래서 이제 주요 7개국 유럽 전체 전기차 판매 비중은 70% 수준으로 증가율이 좀 유사하고요. 일단은 유럽 쪽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그 전기차 판매 잘 되기 때문에 폐배터리 입장에서는 좀 유럽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들이 미국 시장의 그 전기차 판매 보유를 일부 좀 상쇄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 그 캐파가 있고 유럽 쪽에 진출이 잘 준비된 이제 그 배터리라든가 양식 기업들의 실적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그 EU 간에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협상 아직 안 끝났거든요. 상계관세 매긴 거에서 지금 협상이 안 됐습니다. 계속 협상이 될 것처럼 아직까지 여전히 안 돼서 거기에 대한 관세를 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 달 12월 12일에 그 소형차 이니셔티브와 유럽 자동차 정의 작업, 이게 좀 번역이라서 좀 해석이 좀 어색하긴 한데, 이 두 가지 그 전략적 카드를 통해서 중국 전기차 공략을 좀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그 소형 이니셔티브라는 것들이 이거 좀 그 저가 전기차 시장 창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건데, 이게 목표가 이제 어떤 그 15,000유로, 대략 한 2,500만 도에서 2만 유로 사이의 그 새로운 저가 소형 전기차 시장을 유럽 내에 구축한다는 겁니다. 이유에서 이런 새로운 규제에 해당되는 그 소형 전기차에 대해서 그 일부 안전장비를 면제를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게 유로 주로 제조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르노라든가 폭스바겐, 이거 소형차를 대비해서 어쨌든 중국 저가차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 자국 내, 그 EU 내의 제조사들이 이제 저가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정책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자동차로 관여되는 기준을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그 자동차 업체들이 유럽에 진출을 하는데, 어쨌든 유럽 내 공급망을 보호하는 그런 장기적인 방어 전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 진출했을 때면은 뭐 거기서 그 부품이라든가 뭐 배터리라 이런 것들 다 유럽 내에서 조달을 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유럽에 진출하는데, 경제 인력들은 막 중국 사람들 쓰고 뭐 부품도 수입해 갖고 와가지고 뭐 이런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정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유럽 공급업체 점유율이 굉장히 지금 한 70%에서 50%로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럽 자동차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국 업체들의 유럽 그 진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유럽 공급망 보호하는 형태가 이제 나올 거라서 12월 10일 날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그 유럽 그 중국 전기차들이 유럽으로 직접 그 수출하는 것들이 더 막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유럽 내에서 생산을 하는데 그 유럽 자동차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유럽 내 대규모 공장을 건설할 수가 없고, 거기에 인력을 써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터리 광물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기업들이 원가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 그 유럽 내 전기차 기업들이 판매가 더 늘어나는, 점유율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관해서는 K배터리 기업들이 반대적으로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중국산 저가 전기차들이 막 좀 밀고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유럽 그 국가들이 어떤 보조금이 제한이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유럽 자동차로 정의된 차량에만 보조금을 주는 형태, 그렇게 지금 집중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그 유럽산 전기차 자동차는 이제 중국산 전기 자동차는 가격 경쟁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핵심 원자재 및 그 기술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해서 EU에서는 핵심 기술과 부품 제조 능력까지 유럽 내 확보하려는 것들을, 유럽 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런 정의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유럽 자동차가 뭐라는 정의를 통해서 유럽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에게 장기적인 어떤 투자 방향도 제시하고 안정성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주요 규제 프레임워크가 12월 달 안에 결정이 될 것인데,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분리를 하는 거죠. 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 그 EU 의장인데, 이씨 의장이 12월 달에 저기 그 2030년과 2035년 그 CO2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경상용차와 그리고 개인용 차량 목표를 분리한다고 그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용차랑 개인용 차량의 이제 그 CO2 목표 배출을 분리를 한 상태로 이렇게 갈 것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합성연료, 그 이퓨얼 이거를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어느 정도 이게 전기차 안에 친환경차 분류를 제외시키는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한 결정들이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저건 독일에서 주로 원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그 규제 프레임을 통해서 소형 그 전기차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을 하는데, 이게 주로 이제 유럽 자동차에 국한해서 한다는 것이고, 중국의 어떤 저가형 전기차 공격을 좀 막으려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12월 달에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중국 전기차를 막게 되면은 반사적으로 K배터리 그리고 이제 뭐 현대기아차 쪽에 반사 수혜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배터리 3사 이아스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제목을 제가 ESS 시장 중국제재 K배터리를 선택했다, 요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 얘기가 테슬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현재 그 ESS 시장에서 북미에서 거의 한 40% 이상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K배터리 그 3사와 지금 북미 쪽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대중관세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그 K배터리 기업들과 지금 파트너십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가 3분 실적에 그 ESS 쪽에서의 그 매출이 44%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34억 2천만 달러로 대략 5조 원 정도 기록을 했는데, 테슬라 전체 사업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고, 전기차 쪽에서 매출 증가율은 6%에 불과했는 반면에 ESS는 44% 정도 됐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지금 미래 AI 사회에서 ESS가 상당히 중요한 솔루션을 구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 ESS에 들어가는 뭐 배터리, 특히 뭐 LFP 배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크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북미 시장의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미국의 고일 관세, 특히 그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그 58.4%, 이게 이제 그 페탈린 10%가 감해진다고 하면은 48.4%가 되겠는데, 이런 고일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중국 그 배터리들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중국 배터리 입지율이 낮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K배터리 쪽에, 특히 북미에서 생산하는 그런 배터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고, AA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친환 그 신재생 에너지의 보조 수준에 불과했던 ESS가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서보다 대략 전력을 10배 이상 소모하니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ESS가 비상전력 시스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인프라가 이제는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의 프로젝트가 잇따라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통계 시장마다 다른데 대략 뭐 거의 2023년 대비해서 2035년가 그때는 거의 한 7, 8배 성장한다 보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통계를 보는 조사 기간마다 상당히 차이 있는데, 어쨌든 급성장을 한다는 거죠. 뭐 LG에너솔루션도 내년에 북미 ESS 시장은 뭐 50에서 50% 정도 성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년 전기차보다 성장률이 월등히 높은 것이고,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지난번에 사실 27년부터 3년간 LG에너솔루션이 테슬라형으로 대략 한 6조 원 규모 ESS 배터리 공급한다고 7월 달에 공시가 나왔었던 것이고요. 이때 당시에 그 삼성 SDI도 같이 견적을 내고 제출한 바가 있어서 SDI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나온 얘기가 삼성 SDI도 그 ESS 쪽으로 테슬라 쪽으로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이 두 단위 계약이 예상이 된다 그럽니다.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내, 특히 인디애나주에 있는 이 공장 일부 라인을 ESS로 전환을 해서 생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 있고요. 실제로 사실 예전에 2016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삼성 SDI가 그 ESS 배터리 공급한다고 말한 바가 있었는데, 이후에 사실 그 미국 내에서 가정용 ESS에 불나고 막 이러면서 국내 업체들이 사실상 그쪽을 설수하다시피 했고, 그 빈자리를 다 중국 업체들이 값싼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장을 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점유율을 좀 뺏어오는 그런 형태고요. 테슬라도 지금 자체 LFP 배터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CATL 라인을 한 라인을 그대로 뜯고 와가지고 구입해서 지금 북미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LFP 배터리를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게 생산하게 되면은 그 AMPC를 받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북미에서 많은 지역 기업들이 배터리를 자꾸 생산을 하려는 이유가 AMPC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그렇게 되면 이익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이고, 이렇게 이제 테슬라가 ESS 분야에서 K배터리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배터리 3사는 그럼 어떻게 지금 그 ESS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LG 에너지솔루션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6,013억 정도 나와서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었는데, 그런 이유가 매출 쪽에서는 미시간 공장 ESS 쪽 생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출이 성장이 나왔고요. 전기차가 좀 부진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급증한 것도 결국 ESS 생산 물량 증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AMPC 받고, 또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의 그 전기차들이 최근에 판매가 좀 10월 달은 부진했지만 이제 9월 달에 판매가 잘 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간 원통형 배터리, 그 소형 제품, 그 270 신형 배터리 같은 경우 판매가 양산이 잘 되면서 거기서 APC도 받게 됐고, 보조금을 빼더라도 2,358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상당히 개폭이 되면서 2차전지 기업들도 반등세가 나타나는 계기가 됐었고요. 회사의 전략은 그 하드웨어 쪽에서는 3세대 개발을 했고요. 현재 2세대에서보다 에너지 밀도를 10% 높인 LFP 3세대와 LFP 각청 제품을 개발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시스템 솔루션 쪽에서도 운영이랑
운영 유지 보수라든가 시스템 통합 이런 것들로 확보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ESS 배터리 셀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 자체 그렇게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이라든가 단가도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운영 전략에 관련해서도 지금 전기차 생산 캐파, 배터리 생산 캐파를 ESS로 전환하는 것들을 그렇게 가속화하면서 ESS 공급 용량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여주고,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 캐파는 특히 미시간 공장에서는 램프업을 조기 안정화하면서 가용 가능한 라인은 모두 다 ESS로 운영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왜 그러냐면은 북미 시장에서의 탈중국화된 ESS 배터리가 지금 쇼티지예요. 현재 올해만 해도 100GWh의 ESS 배터리가 필요한데 지금 배터리 3사 다 돌려도 30GWh밖에 30%밖에 공급을 못 하다 보니까 쇼티지 상황이라서 최대한 지금 ESS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빨리 가동 캐파를 증가해야 되는 것이고, 유럽 쪽에서도 폴란드 라인 쪽에서는 일부 지금 ESS를 전환하기로 하면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왜냐면 이 이유도 유럽도 지금 AA 데이터 센터가 붐이 불어서 그 ESS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사실 그 시장을 중국제로 많이 장을 그걸 한 상태예요. 하지만 이제 거기도 배터리가 이제 부족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유럽 시장도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성장이 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가 그래서 내년도에 북미 시장에서는 북미 ESS 시장이 올해 대비 40에서 5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북미 시장 현지 진출 예정인 이제 비중국 업체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삼성 SDI하고 SK온도 있고 한데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 하지만 그걸 다 합쳐도 지금 모자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SK온, 삼성 SDI, LG에너솔루션 그 배터리 3사가 북미 지역에서 ESS 배터리 만들면 족족 다 팔릴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전기차랑 LFP, ES양 공급 물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서 상당히 그 유의미한 매출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수주 잔고가 ESS랑 소형 배터리가 늘어나면서 120GWh까지 수주 잔고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주 모멘텀은 현재 계속 글로벌 탑티어 고객들과 계속 논의 중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이 되고, 기존 고객과도 추가 물량 협의 중에 있어서 유의미한 수주 증가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고용량셀과 고집적 컨테이너 시스템을 출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장주기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해가지고 좀 북미 내 ESS 수주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간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ESS 수주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4분기에 LG전솔 주가가 실적 발표에 잠깐 조정을 받은 이유가 이 얘기예요. 4분기랑 이제 내년도 실적 가이던스를 봤을 때 전기차량 배터리 물량 감소로 인해서 이제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 좀 감소할 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고, ESS 쪽에서는 이제 북미 미시간을 시작해서 캐파 확대는 계속 진행된다. 그러니까 전기차 쪽의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건데, 사실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으로는 전기차가 또 월등히 높기 때문에 매출 감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북미 ESS 수요에 맞춰서 현지 생산 용량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쪽에서도 ESS 물량 공을 통해서 유의미한 성장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ESS 쪽에서는 유럽, 미국 쪽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좀 나타내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적자가 났죠. 적자폭이 확대된 이유가 소형 배터리가 좀 적자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통형 같은 경우로 감소를 했는데, ESS 배터리는 아직까지는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관세 영향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 적자폭이 확대가 됐는데, 4분기 같은 경우도 삼성 SDI 같은 얘기입니다. 북미 쪽에서의 ESS 시장이 성장이 지속되고, 또 국내도 있잖아요. 국내 중간계약 시장에서 삼성 SDI가 한 8개 중에서 6개를 수주해서 76%를 수주하면서 여기에 대한 ESS 확대가 되고, 2차 계약 시장도 지금 입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미국 전력용 국내산 판매 확대는 계속 추진한다 해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현지에서도 ESS가 캐파를 좀 계속 늘리면서 지금 미국 시장 대응하고, 국내 주광치작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계속 수주를 계속 2차까지 계속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파 대응 방법은 기존의 전기차 라인을 ESS 라인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NCA와 LFP를 같이 이제 전환을 할 건데, 스텔란티스 라인을 주로 전기차 라인을 바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말경에 기존의 20GWh에서 북미 기준이요. 20GWh, 30GWh까지 캐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글로벌 전체 국내와 이제 유럽까지 합치게 되면 42GWh까지 캐파를 확대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청 NCA SBB 1.7, 요거는 NCA죠. 그리고 4분기 양산 예정이고, LFP SBB 2.0은 이제 내년 4분기에 양산 추진한다고 합니다. LFP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신규 투자 대신에 기존의 전기차용 NCA 라인을 개조해서 이제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캐펙스를 늘림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절감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뭐 ESS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80GWh에서 2030년 130GWh 성장할 거 전망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망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 정도 있다라고만 보고 그냥 성장세가 가파르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삼성 SDI 주가가 급등했던 게 첫 번째가 내년도에 미국 ESS 캐파를 20에서 30GWh로 확대했을 때 이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고, 그리고 올해 ESS 배터리 수요 대비 현지 캐파를 커버 가능한 비중은 약 30% 불과하다. 이 얘기가 쇼트지 단다는 얘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삼성 SDI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세 강화와 그 PF 제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현지 소재 부품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수요 대비 생산 캐파 부족은 한동안 이어진다. 이게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 컨콜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으냐면은 북미 ESS 배터리의 그 수요와 공급은 2030년까지 페리티가 계속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가 그러면은 수요 공급 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배터리가 ESS 배터리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현재 수주 현황에 봤을 때는 여러 ESS 고객사들과 논의 중이고 27년 캐파의 상당 부분 물량을 확보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파는 다 그 계약이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올해 양산한 NCA ESS 라인 그 SBB 1.7 신제품은 주요 고객사와 내년 물량을 논의 중이죠. 올해 거 다 끝났고, 그리고 내년 4분기에 양산 중인 SBB 2.0 제품도 이건 LFP요. 주요 고객사들과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만간에 수주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테슬라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사장 종목들이 조정 짧았던 게 삼성 SDI 테슬라 협력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LFP 배터리 SB 2.0 제품 주요 고객사와 협의 논의 중인데, 그리고 SB 1.7 제품도 내년 물량 논의 중이라서 요 안에서 이걸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이제 조만간 대기업 ESS 관련해서 대기업 수주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게 이제 테슬라 설인이 나왔던 것이고, SK온까지 보면은 SK온도 같은 관점입니다. 북미 ESS 시장의 전망은 지속적으로 상향 중이다, 성장한다는 거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플랜 아이언 쪽에 그 1기가와트시 수주한 것들 추가로 6.2기가와트까지 2030년까지 추가 협상권이 있기 때문에 총 7.2기가와트시가 가능하고, 그리고 플랫 아이언 외에도 최대 다수의 고객사가 최대 10기가와트시 이상의 추가 ESS 공급 계약을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은 SK온도 지금 대규모 수주 공급 계약 그 공시가 나올 거라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파이프라인 확대 중이고, 총 확대는 1기가와트시, 그리고 우선 협상권 6.2기가와트시, 그리고 잠재 파이프라인 10기가와트시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좀 추가 수주에 대한 그 단독 기사가 나온 것도 있어서 그 SK온 관련 밸류 체인에 관련된 소개 기업들도 뭐 같이 수혜가 되겠죠. 일단은 캐파는 현재 최종 조율 중인데 일단 최종 확정이 되면은 공유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건설보다도 SK온도 기존 전기차 라인을 ESS 전환하는 형태로 캐파 확정을 계획 중이고, 미국 내 기존 설비는 플랫 아이언 물량으로 다 대부분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LFP로 지금 일단은 현재 파우치를 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각형도 좀 테슬라 각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SK온도 테슬라 향후로 아마 LFP 각형 배터리를 개발해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 파우치가 현재 전기차 라인이 현재 SK온은 다 파우치잖아요. 이거를 LFP 파우치로 바꾸는 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펌팩터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는 추가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아마 이 상태 내년 하반기 납품 일정 지장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SK온의 조인트 벤처들, 뭐 포드라든가 현대차 조인트 벤처들과의 활용에 대해서도 좀 배제하지 않고 아마 일부 전환할 것 같아요. 어떤 얼마큼 변화할지에 대해서 아직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하는 거지만은 최적의 생산체 구축 위해서는 아마 전기차 라인을 SK온도 일부 ESS 라인으로 교체할 상황도 없다. 하지만 이제 발표된 게 없으니까 좀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SK온의 경쟁력 확보와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안정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그 BMS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화재 조기 예측을 가능하도록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그 ESS 안정성을 최적화하겠다는 것이고, 액팅 냉각 기술도 좀 적용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액팅 냉각 기술은 2030년도 돼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당장 오일로 이렇게 냉각을 하는 방식인데 당장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통합 모듈 설계와 그리고 이제 셀 제조에 이제 집중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제품 비용 절감하는 거죠. 통합 모듈 통해서 비용 절감하고 자체 솔루션 패키지 통해서 경쟁력 확보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경쟁사들이 어떤 그 SI까지 다 하는데 SK온은 셀 모듈 패키지 생산만 주력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좀 고객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ESS 배터리 같은 경우도 어떤 LFP 파우치로 해서 일단 기존 폼팩터를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겠고요. 그리고 ESS 시장이 초기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를 최소화해서 그 ROIC를 극대화하는 형태의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그 차원에서의 그 AI 데이터 센터 사업 확장을 활용해서 이제 특성 기반으로 강화를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 관세 관련돼서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코스트 부담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객들의 북미의 그 ESS 생산 그 니즈를 대응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좀 그 대응체계를 강화하면서 또 수익성도 파악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SK온이 다른 타사보다 좀 늦기 때문에 일단 전사적으로 지금 좀 그 ESS 시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관세는 지금 보니까 다 배터리 산업 다 불가피하게 영향이 있는데, 일단은 그 북미 내 그 공급망을 제일 빨리 구축한 LG에너지솔루션 상대로 덜하고, 삼성 SDI와 SK온은 관세 영향이 현재까지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 3사 기준으로는 SK온은 직접 투자가 어려우니까 배제하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우선이 될 텐데, LG에너지솔루션은 4분기 어닝 쇼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그걸 겪어야 돼요, 한번. 그리고 삼성 SDI는 ESS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증권사 목표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SDI는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조정받아서 그는 매수 관점을 유지하나, 4분기에는 셀보다는 다른 소재 쪽의 종목들을 좀 공략하시는 게, 왜냐면 예를 들어 저점 대비가 올라왔고, 그 셀이 4분기 어닝 쇼크,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세일사는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감안했을 때 셀은 또 그냥 뭐 보유 관망 정도로 대응하시고, 소재 쪽에서 탑픽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탑픽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새 2배가량 급등한 에코프로의 시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0년지 10월 13일쯤에서 저점 잡고 올라오면서 에코프로가 저점 대비 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생각보다 잘 안 빠져요, 다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저점 대비 올라와서 주가가 좀 여전히 견조한 게 에코프로랑 LG화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왜 주가가 이렇게 안 빠질까라는 걸 고민을 하니까 그 해답이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3분기에 영업이익이 1,499억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9,597억 원. 그러면은 영업이익률 계산해 보니까 15.6%가 나왔습니다. 그 2차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 영업이익이 15%가 넘는 기업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3분기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본업을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 0%대거든요. 영업이익이 뭐 2% 이렇게 나오는데 10% 넘게 쉽지가 않은데 에코프로가 15%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일회성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나오니 보니까 그 인도네시아 재련소에서 인수이익이 발생을 했고, 그 ESS 양적으로 NCA 양극재 매출이 증가세가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는 거고요. 보통 NCA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기당 뭐 100% 정도 초라 증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HM 워터를 쭉 얘기 나오는데, 에코프로를 보면은 여기 그 사업 전망에서 올해 4분기는 헝가리 데브렌츠 공장 및 그 유럽 법인을 통한 사업을 확대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사 지분법 이익이 증가할 전망이죠. 이제 또 유형예산 그 내용수 재추진으로 인해서 전체 상품 감소할 예정이고요. 부채 비율 100% 미만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 인도네시아 이거 잘 보시면 인리 사업을 통해서 수익성이 향상된다고 하는데, 이게 원가가 기존 대비 20에서 30%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BM의 양극재의 그 원가가 20에서 30% 절감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인도네시아 2단계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1기에는 지분 20% 참여하고 2기에는 50% 참여 계획인데, 인도네시아 2단계 프로젝트에서 1단계에서는 연평균 5년간 1,800억의 투자 이익이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2단계 같은 경우는 3,000억 이상의 이익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답니다. 그럼 두 개 합산하면 4,800억이에요. 그리고 에코프로의 머티리얼즈에 보면은 그린 에코니켈, 니켈 그 MHP 캐파 2만 톤, 그렇게 20에서 30% 수익성을 달성하고 있고, 올해 4분기부터 유의미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연간 기준 흑자 전망이 가능하거든요. 에코프로의 멀티가 계속 매분기 적자예요. 그럼 이 내용을 그 종합해 보면은 1단계 같은 경우에 그 니켈 그 15만 톤, 그리고 그 오프테이크 물량, 장기 계약 물량 이제 3만 톤, 예상 영업이익이 예상이 연평균 1,800억이라고 나와 있죠. 지혜인과 연결이익이 1,000억에 지분 500억, 그리고 메탈 트레이딩 300억 해가지고 대략 한 1,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2단계에서는 여기는 니켈 13만 톤, 그리고 그 오프테이크 장기 계약 물량이 이제 5만 톤이죠. 근데 여기 2단계가 3,000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 합치면 4,800억이에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앞으로 연간으로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로 인해서 투자 이익이 기본 4,800억이 깔리면서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인니 사업을 통한 수익성 향양 원가가 기존 대비 20에서 30% 절감됐죠. 그러면은 이게 에코프로 비의 양극재의 원가가 20에서 30% 절감되는 거니까 에코프로 BM의 원가가 절감이 되면서 이익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에코프로의 이제 연결 이익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또 이 인니 사업을 통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데 흑자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이익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수익성이 20에서 30%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 통한 연결 이익도 올라가죠. 에코프로 HM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게 얘네가 지금 반도체에 들어가는 케미칼 피터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반도체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것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크루즈 루프 시스템의 핵심이 또 에코프로 HN이에요.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투자이익이 4,800억이 연간으로 깔리면서 자회사들이 전부 다 성장하는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 4,8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얼마까지 나올까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보다 훨씬 나올 것 같죠? 그거를 깔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에코프로 그룹 전체에서 실적이 에코프로가 제일 좋다는 얘기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이번에 투자 이익이 3분기까지 끝이에요. 2분기, 3분기가 끝이에요. 2회성으로 끝났는데 에코프로 기계 계속 연결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니켈 재련, 전구체, 양극재에 이어지는 통합 밸류체인을 해외에 구축해서 원가 경쟁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한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거든요.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기대 효과는 연간 4,800억의 추가 이익이 기대가 되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리고 이런 막대 이익 증가는 다음과 같은 원가 절감 효과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통합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서 니켈 원재료를 조달을 통해서 양극재 생산까지 비용을 20에서 30%까지 절감을 하는 거고 또 글로벌 경쟁에서 확보가 가능한 거죠. 이런 원가 절감을 통해서 또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과 어떤 원가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통합 밸류체인의 의미가 이 원재료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니켈 원강을 채굴 하고 재래를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핵심 원료 니켈을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거고 1단계는 그 니켈 재료에서 내고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2단계 본격적으로 전구시 양극재 공장도 구축하면서 통합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금액이 저도 되게 쇼킹했어요. 이번에 에코프로 실적 발표 내용이 쇼크였습니다. 이게 거의 1,500억 정도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온 것도 놀라웠는데 연간으로 4,800억의 이익이 발생한다?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갑자기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진행하고 있는 니켈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가 연간 영업이익률 30%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걸 인도네시아에서 에코프로한테 줬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업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니켈을 많이 팔아야 이제 국부가 축적이 될 텐데 니켈과 하이니켈 양극재와의 배터리 하이니켈 양극재와의 상관관계는 긴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공생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하이니켈을 많이 팔려야 니켈이 많이 팔리니까. 그래서 하이니켈을 많이 팔 수 있는 에코프로 그룹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그 사업을 이제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단계에서는 이제 한 7천억 정도 투자가 이제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2단계 연말부터 본격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인도네시아 투자는 단순한 생산기지 확보 수준이 아니라 니켈 부국인 인도네시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이제 거의 압도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의 이제 극한의 원가 절감에 성공하고 이게 준비가 됐을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라든가 ESS 시장,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가 다시 상승 사이클을 갈 때는요, 요 에코프로 그룹의 특히 에코프로의 그 이익이 굉장히 시장의 예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초입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4,800억 영업이익을 깔고 가면서 시장의 성장이 나왔을 때 원가 절감을 달성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의 성장했을 때 다시 이제 전기차가 이제 그 상승 사이클로 올라갔을 때 그때 영업이 실적의 증가폭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때 그 준비를 지금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동치 회장이 복귀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 그 성과가 3분기부터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2분기 발표할 때는 시장에서 반응이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2분기 발표 때는 반응이 있어요. 진짜 되나 보다 싶은 거죠. 왜냐면 3분기에서 영업이 1,499억 보여줬으니까. 이게 이제 4분기, 내년 1분기 이어진다 했을 때는
에코프로 주가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속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이 사실 특히 에코프로가 좀 탑필 것 같고, 그리고 에코프로 실적 컨퍼런스 자료에서 보면은 양극재를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조달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순환 리튬을 조달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사가 지정된 곳을 통해서 뭐 호주 광산, 칠레 염호, 요시청에 따라 중국산 리튬도 이제 일부 사용하는 형태고, 그리고 ESS 쪽에서는 전기체를 두 가지를 준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3원계에서는 3원계와 그 LFM 두 가지인데, 뭐 3원계는 잘 아실 거고요. 그 LFM이 그 전기차와 ESS 쪽을 타겟을 해서 가격사에서 개발 협력 중인데, 일단 현재는 상용화 진행 중이지만은 LFP 대비해서 한 20%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LFP 관련 이슈도 해결하고 탈중국 대응 용이하다고 하고 27년도 양산 목표인데, 이게 뭐냐면 LFM, 여기 뭔지 말씀드릴게요. 리튬 철 망간 인산염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터리인 거예요. LFM은 그 리튬 철 망간 인산염, 요거 약자인데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망간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능을 개선한 그 새로운 양극재 물질인데, LFP와 차이점이 코발트 대신에, 그 LFP는 코발트 대신에 인산철을 넣은 건데, LFM 같은 경우는 망간을 더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밀도도 망간을 넣으면서 더 올렸고, 에너지 밀도도 더 같은 기존 이제 LFP가 3.4V라고 하면은 4.1V로 이제 전압이 올라가면서 에너지 밀도도 15에서 20%가량 상상이 된 거고요. 그 NCM523, 6둘도 수준의 에너지 밀도에 근접하다고 합니다. LFP 마찰을 마찬가지로 열 안정성이 뛰어나가지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거죠. LFP보다는 약간 못하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그리고 ESS 용으로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에서도 코발트나 니켈이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3원계 배터리보다도 상당한 저렴한 장점이 있고, 또 이제 저온 성능이 개선될 겁니다. 그러니까 LFP보다도 상당한 그 저온 성능이 개선됐다는 자료에서 언급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LFM은 LFP의 높은 안정성과 어떤 저렴한 비용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밀도와 전압을 높이는, 그러니까 고전한 미드니켈과 이제 비슷한 건데, 요거를 이제 LFP 약재를 보완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탈중국 배터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ESS 쪽으로 주로 타겟으로 많이 할 건데, 아마 전기차로도 향후 쓰려는 것 같아요. 일단은 27년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은 그 LFM을 3원계 외에 그 ES 시장의 주요 양극재 포트폴리오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를 이제 그룹사 전체적으로 공동 개발하고 있고, 그 LFP보다도 ESS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대안으로 주목할 수 있어가지고 27년도 이게 나오게 되면은 에코프로가 아마도 ESS 시장에서도 27년도부터는 상당한 큰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NCA만 가는 게 아니라 LFP 양극재도 파일럿 라인이 5톤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 LFM이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다. 특히 ESS 시장에서 그 두 가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관련해서도 그 차익 발행 방법은 인도네시아가 인수지분, 그 순자산 공정 가치, 그 인수가보다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차익 단계 순이익으로 인식이 되고, 2단계에서도 가치 추가 식별 시즌 추가 이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염가 매수 차익. 그래서 이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영업이 그 영업액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PRS 8천억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2천억 올해 말과 내년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투자금에 들어가고 일부 차환 대비하고요. 그 내년도에 그 법인세가 있습니다. 초에 그 2천억 납부하고, 그리고 4천억은 향후 2년간 그룹사 전반적인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그 8천억에 대한 자금 활용 계획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익이든 손실이든 간에 저는 뭐 고유관심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매수 관점에서는 뭐 올라갈 때 따라 붙지 말고, 아직은 주가 뭐 바로 가기에는 10만 원 저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눌릴 때 관심 가져보시고, 여기 그 컨퍼런스 콜 이거 하나증권에서 뭐 정리한 건데, 요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그리고 판단하셔서 투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투자 전망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LG화학도 주가가 올해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50% 오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월 달에 또 50% 올라서 저점 대비 2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 지금 주가 잘 안 밀리는 그런 상태죠. 이제 헤지펀드에서 LG화학 쪽에 LG 에너지전 지분을 활용해서 자사주 매입하던가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해라라고 얘기를 압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LG화학이 그래서 본업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LG 에너지솔루션은 지분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회사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이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물적 분할을 한 상태 그런 기회다 보니까 약간 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21년도까지 2000년 종목들을 잘 하다가 21년도에 시장이 급락
LG솔루션도 한 몫을 했거든요. 100조짜리가 상장돼 버리니까 2천년 수급을 다 가져가 버리고 단순히 2천년만 가져가 아니라 시장 전체 수급을 가져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서 시장 하락의 어떤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대도 있다 보니까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LG솔루션 지분 가치가 지금은 잘 인정되지 않는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11월 달 중 현재 기준으로 LG화학의 시가총액 대략 25조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LG화학의 본업, 특히 석유화학 쪽에서가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본업의 가치가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고 지분 할인도 그 LG에너지솔루션 지분도 7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이제 증권사마다 어떤 데는 이거 아예 그냥 그 스탑밸류 방식을 안 쓰고 그냥 지분 가치를 인정 안 하고 연결 이유로 해서 목표가 잡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LG 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대규모 갔을 때 사실 이제 이런 그 지분 가치를 어느 정도 쳐주냐에 따라서 이런 그 히든 밸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따라서 LG 화학의 사실 그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차이가 편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보면은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대략 한 110조 정도 된다고 보면은 일단 제가 검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대략 그 한 여기 평균값이 그 기간에 한 108조에서 112조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평균값 110조를 제가 잡아놓은 거고, 그리고 그 대략 지분율이 80% 좀 안 되잖아요. 이번에 이제 81.2인데 그거 그 PRS 2조 해가지고 80% 밑에 살짝 떨어진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글로벌 최저한에서 벗어나니까 그게 세금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데인데 내가 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80% 잡고선 그러면 대략 요게 그 지분 가치가 그러면은 한 88조 된다고 볼 수 있는, 단순하게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저렇게 잡은 겁니다. 그럼 할인율을 50%에서 80%까지 좀 나눠서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지분 가치가 50%일 때는 44조, 80%일 때는 80% 할인일 때는 17조 정도 된다는 거죠. 70%일 때 26조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지분 가치만 해도 LG 화학의 시가총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인이 원 없잖아요. 80% 정도 되니까 최소 7% 이상인데 80% 이상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조차도 제대로 지금 반영이 그 지분이 가치가 그렇게 반영이 거의 안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 이유를 보면 왜 이렇게 할인이 높을까라 보면은 앞서 물적 보완에 대한 그 이유도 있겠지만은 일단 LG화학 본업 자체가 실적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부담도 지속되면서 이게 본업 리스크로 인해서 제대로 지분가치 평가를 못 받는 거죠, LG화학 자체가. 그리고 이게 이제 지분가치 인정받을 때 이번에 PRS로 2조 조달한 게 결국에는 그게 시장에 나올 물량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매각했을 때에는 그렇게 되면 오버행 이슈 때문에 그러면은 LG에너지솔루션 주가 빠지잖아요. 그럼 주가가 빠지면은 지분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그래서 없을 수 있어요. 팔지 못하는 지분 같은 경우도 할인율이 높은데 팔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 주가 하락에 오버행 이슈가 작용하니까 주가 부담을 주니까 여기에 대한 할인율이 높은 이유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LG화학이 일단은 지분이 높지만은 지금 그렇게 되면 LG에서 이미 상장돼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에서 얻는 실질적 현금 흐름 배당 외에는 지배권 프리미엄이 낮은 거예요. 중복 상장 때문에 지배권 프리미엄이 낮은 거죠. 중복 상장 이슈와 그리고 지분을 매도했을 때 LG에너지솔루션 주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리스크 같이 있다 보니까 할인이 높은 걸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전에 이제 미래에셋에서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매각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팔 수 있는 지분으로 구분했을 때는 할인율을 70, 80% 할인율을 50%로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삼성 SDI의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같은 논리로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지사할인율을 한 50%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이제 비상장 또 상장 자회사 지분을 할인율이 30에서 7% 정도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해요. 회사에 따라서 예전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비엠 지분을 할인이 낮을 때는 30%가 갔었고 높을 때는 50% 넘었었거든요. 그 50% 이상일 때는 에코프로 샀다가 30% 갔을 때 팔고선 뭐 에코프로 BM 사고 뭐 이런 식으로도 트렌드 막 하고 그랬었는데, 대략 50% 적용은 당연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봤을 때는 매각 가능 지분과 그렇지 않은 것들, 지배 지분을 나눈다면은 일단은 50% 이상 가져야 되잖아요. 50.1%는 가져가야 되니까 이거는 매각할 수 없으니까 할인율 70% 이상으로 가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할인율도 매각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매각 가능한 거 나머지 80% 정도, 30% 정도를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잠재적 현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할인율을 뭐 50%를 할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걸 매각했을 때는 오버행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엔솔 주변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걸 또 완전히 또 50% 주기 어렵고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전체의 할인율을 50%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50.1%까지 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인율을 높게 가져갈 수가 없는 지분이고, 나머지 30%를 얼마큼 할인율을 적게 주느냐 했을 때는 오버행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50%가 낮추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두 개 합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일단은 50% 할인율은 sensi적으로 어렵다. 그러면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를 저렇게 44조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전체 다 80%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싼 거죠. 그래서 이제 50%는 50%, 70%에서 80%를 적용하고 나머지 30% 물량을 50% 또는 그 이상 정도로 할인율을 좀 낮춰서 적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각자의 판단을 계산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대략 그 관점에서는 그러면은 뭐 한 70% 정도 평균으로 한 70% 할인율을 한다 그러면은 26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가총액은 LG를 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만으로도 설명이 되는 거고, 조금만 저거 한 65%만 돼도 뭐 30조 될 거예요. 60%까지 가게 되면은 35조. 50% 가격 무리가 있고, 그러면 한 맥스 한 60%에서 한 70% 사이 정도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좀 세부적으로 한번 더 각자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헤지펀드에서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에 대해서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활용하라는 거 요구들을 좀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연내 또는 조만간에 지주하는 형태로 발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좀 답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회사에 발표했는데 회사에서 LG화학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주가 업사이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의할 점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를 현실적으로 50% 할인만 하기에는 어렵다. 다만 이제 지금의 할인율보다는 좀 높게 볼 가능성이 좀 여지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주가가 한 5%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올랐어요. 다른 종목도 막 2배 올라갈 동안에 최근에 그 주가 반등할 때 한 30%도 못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주가 떨어졌고, 갑자기 미국에서 철강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주가 빠졌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상대적으로 HMM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못 갔어요. 오늘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는 포스코홀딩스가 1조 1천억 투자해서 호주와 아르헨티나 리튬 자원 확보 나섰다. 요거 나오면서 주가 급등한 건데,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를 투자하는 투자들이 포스코홀딩스에 뭘 바라는지가 오늘 여실히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투자했던 분들이 대부분 철강 사업 이런 게 아니라 리튬 사업이거든요. 2000년 설치 사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보고선, 그리고 배당도 주니까 그런 안정성을 보고선 왔는데, 정작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소재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진전이 더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제 공장 준공이 늦거나 지연되거나 이제 상업화가 계속 지연되거나 이런 흐름이 나타나 보니까 2025년도면은 보면 어떤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 생각했던 게 리튬 가격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공장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눌리고 못 움직이는데, 호주 리튬 광산 지분 투자 1조 원, 그리고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광고 확보에 950억 원, 합쳐서 1조 1천억 원 정도 투자하는 이 이슈가 오늘 그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려 했고요. 이 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요거 내용 안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1위 리튬 기업을 도약하기 위해서 원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리튬 공급 다변화에 대한 그 목표를 밝혔고요. 그리고 일단 그 장인아 회장 취임 이후에 그 철강이나 2차전 소재가 핵심 코어잖아요. 요게 이제 뉴 엔진 신사업으로 재편을 완료를 한 상태고, 그리고 그 제철 보고를 넘어서 2차전 소재 국산화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소재 보고 실현을 하겠다라는 게 뭐 이런 비전을 밝혔어요. 시장에 반응하는 거는 이런 2차전 소재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반응을 한다 라는 거를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컨퍼런스 콜, 3분 실적 컨퍼런스 콜의 내용에 대해서, 특히 그 리튬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가져오면은, 리튬 수요는 크게 세 가지죠. 그래서 전기차, 그 ESS, 그 산업용 수요인데, 올해 전기차 1,400만 대, 내년에 1,650만 대 판매 예상하고 있고, 올해 리튬 수요를 120만 톤, 내년에 135만 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수요 20만 톤 별도라고 얘기하고요. 통상 ESS가 전기차의 10% 정도인데 내년은 20%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고요. 리튬가가 지금 $10 기준인데, 이게 스위스 연보는 램퍼 결과 보고서 판단한다 그럽니다. 사실 지금의 리튬 가격으로는 웬만한 정제업체들 마진이 안 남는다 그래요. 네, 일단은 램퍼 결과를 좀 보고 판단한다 그랬고, 그리고 그 포스코 필바르 리튬 솔루션과 포스코 아르헨티나 램프업은 일단은 작년에 11달 가동해서 올해 12월달 램퍼 종료하고, 인증도 거기서 추진 중이고, 포스코 필바르 리튬 솔루션 공장 2개 중에 하나는 상업 생산 중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올해 12월달 말까지 램퍼업해서 내년도 상업 생산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포스코 필바르 리튬 솔루션 1과 2 단계는 내년도 다 전부 다 상업 생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아르헨티나도 그 내년 초 램프업 종료해서 상업 생산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리튬 확보에 대해 투자도 나왔고,
그리고 상업 생산이 내년부터란 말이에요. 내년 1단계, 내년 상반기, 2단계 하반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 주가 상승은 내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24년도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했었었는데 이거 계속 미뤄지고 올해까지도 이렇다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지금 가격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하는데 드디어 이제 상업 생산이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그걸 보면서 반영을 하면서 주가 상승도 이제 시작할 수 있어서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좀 오랜 기다림이 있었겠지만은 가져갈 만하다. 드디어 본격적인 상승이 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부 전에 시황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이번 달 이제 12월 중순까지는 외국인들이 선물옵션 파생 포지션 때문에 주가가 코스피가 급등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또 빠지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가져가시고 밀리면 잘 가져가시고 그리고 관심 쪽으로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서 코스피가 좀 횡보하면서 쉬면서 코스닥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이제 바이오 쪽에 섹터가 집중이 됐고 10월 달에 2차 전지가 급등했지만은 지금 11월 때는 이제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늘 에이베이 바이오 에로를 1라일 쪽에 3조 8천원 에로를 통해서 바이오가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서 바이오 우세가 좀 잠깐 좀 강하겠지만은 2차전 섹터도 10월 달에 강세 때문에 12월 때 좀 쉬어가지만은 지금 오늘 우변세가 다시 2차 상승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가려고 하면은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뭐 이런 애가 움직여야 되겠죠. 막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와 그리고 2차전지 중심의 이제 강세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코스피는 12월 둘째 주까지는 선물옵션 중심만까지 쉬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를 투트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그 상승 괴리율이 20년 만에 최대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좀 쉬면서 코스닥 개별 장세, 종목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10월 말과 11월 초 예상했었는데 코스피 갑자기 조정을 받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갑자기 좀 쉬어가는 바람에 투트랙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때는 오히려 매수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쪽의 비중이 올라가는 그리고 2차전 쪽에서도 가장 모멘텀이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좋은 쪽으로 좀 압축하는 형태로 포트를 좀 잡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도 아까 뭐 엔비디아 깜부치킨 동맹 그 회동 얘기했었는데 그 관련된 기업들 GPU 받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GPU 26만 장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기업들이잖아요. 현대차 그룹도 5만 장 받고 네이버도 6만 장 받고 받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있죠? 그럼 삼성전자 같이 회동했던 애들을 현대차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를 따로 만났고 그리고 GPU 가장 맞는 기업 네이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늘 뭐 이사전 중에서 타켓 종목들 말씀드렸으니 관심 가지시고 바이오 쪽에서는 코스닥이 가게 되면은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가장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매수하는 게 알테오젠을 매수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도 타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바이오 쪽에서 예, 포트를 어느 정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로 모멘텀도 있으면서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거래소 이전과 연평균 한 2건 정도 에러가 계속 예상되니까 알테오젠 만약 갖고 있다면 좀 쉽게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셀트리온이 거래소 이전 이벤트만으로 주가 2배 갔습니다. 그걸 상기시켜 보시면 거래소 이전 이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 에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감안하실 때는 바이오 쪽과 2차전지 그리고 또 거래소 중심으로 소부장 보지 마세요. 반도체는 소부장보다도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월등히 싸니까 그런 메모리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고 그리고 GPU 동맹들 또 깜부치키 동맹 기업들도 중심으로 관심 있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